우리 하반기에 그 역전세 많이들 걱정하셨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이제 제가 제 견해는 역전세는 좀 없을 거라는 입장이었고, 왜냐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제 그런 말씀하고 또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그에 대한 좀 대비를 하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전세 가격이 좀 오를 여지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최근에 좀 오히려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시장의 예상과는 좀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케이스가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이제 서울은 이제 너무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이제 좀 덜 오른 수도권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좀 약간 늦었다. 강남 서울은 좀 늦었다. 제가 이런 뉘앙스로도 말씀을 프레임TV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 얘기하고 나서 좀 요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거래가 안 된다. 주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막바지에 이제 서울 좀 들여가신 분들은 지금 조금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언제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올해 초에는 이제 강력하게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올 좀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이 급등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 쪽보다는 좀 이제 덜 오른 수도권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지금도 서울이 좀 꺾이고, 지금 거래가 잠잠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전망도 좀 그렇게 흐름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네. 또, 뭐 전문가분들은 또 이제, 봐라. 네네. 데드캣 바운스의 네네. 시작. 네. 이제 다시 네. 실거주자들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땡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땡겼기 때문에 네네. 이제 본격적인 침체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오른 데는 3, 4억 정도 올랐고 3억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3억이 다시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합에서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5천 정도나 뭐 많이 떨어지면 뭐 한 1억 내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우리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 가격으로 다시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제 보합으로 갈지는 보합으로 가거나 여기서 더 상승으로 갈지, 혹은 좀 이렇게 그냥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으로 가거나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옛날처럼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좀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어떠냐면, 뭐 정책이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거 듣고 이제 결정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석 전이니까 추석 전에 뭔가를 또 하기에는 좀 그쵸.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번에 연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면 추석 이후에 이제 결정을 좀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대기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결정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게 당장 거래가 안 돼서 하락으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좀 거래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 금리가 이제 7%도 넘어섰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거고, 이제 미국이 또한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이제 아직 좀 더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추석 이후에 거래는 좀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보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예전같이 그런 상승은 많이 예전처럼 그렇게 급작스러운 게 상승, 그러니까 올해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V자 반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여기서 더 옛날 한창 때처럼 이렇게 더 오를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데, 제가 항상 누차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평가된 부동산은 항상 있더라.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 시장에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너무 민감해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디를 살 것이냐,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나 그 입지가
최근 내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저평가된 지역이냐 이런 거를 더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예요. 어떤 시장 전망보다. 왜냐하면 시장 전망을 저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좀 이해하고 뭐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과연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언제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나의 눈높이는 약간 항상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죠. 네, 항상 괴리가 좀 있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1억밖에 없어. 네. 근데 좀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싶은 건 한 네네네. 1억 5천, 2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좀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근데 그게 너무 괴리가 커서 내가 갖고 있는 만약 1억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건 6억이다. 이런 건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꿈 깨라.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근차근 돈을 좀 더 자산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주택 전략도 있는 거고 뭐 일종의 뭐 갭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갭 투자도 전세 키우고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일으켜서 이제 좀 여러 채를 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전략, 혹은 이제 그 책에도 언급했지만 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활용해서 이제 시차를 이용해서 이제 비과세 받아서 이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전략,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그 현실과 그 괴리감을 좀 좁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갖고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DSR 그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DSR 40%면 내 소득의 40%가 이제 원금과 이자 갚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LTV 60%가 이제 딱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LTV가 10억짜리면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내가 충분히 하고,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LTV도 저는 5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최소 2억 5천 있어야 된다.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절반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이제 꿈을 꿀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그 투자해왔던 걸 보면 네. 거의 다 분양권 네. 상태에서 그렇죠? 팔거나 네네. 네. 잔금 치르거나 네. 아니면 전세 맞춰서 풀피를 만들거나 네네. 약간 여기 분양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저도 이제 그 초반에 이제 2004년도 투자했을 때는 저도 이제 갭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근데 갭 투자를 이제 빌라 갭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짜리 빌라를 1억에 전세 끼고 사니까 이제 투자금이 2천밖에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채로 불려서 좀 자산을 키웠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청약이나 분양권은 또 당첨이 되면 청약인 거고, 이제 내가 피를 주고 사거나 이제 무피로 사거나 이런 건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거래. 그 다음에는 이제 분양권 거래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했죠.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초반에는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근데 이제 갭 투자를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안 하는 편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매매가 전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이게 치고는 대부분 이제 구축들이 많잖아요. 구축들이 많고, 이게 이거를 활성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하려면 여러 채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 채를 하면 또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새 아파트를 통해서, 이제 새 아파트는 이제 또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 아파트가 이제 만약에 1억 오를 때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억 정도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게 오르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1억짜리 아파트 10채 사는 것보다 그냥 새 아파트 하나 사서 10억 오르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리스크는 더 적어지는 거거든요,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좀 효율이 좀 새 아파트가 더 낮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했을 때 효율이 더 새 아파트가 낮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를 가급적 좀 안 하는 부고, 저도 그렇다고 갭 투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갖고 있는 뭐 다른 아파트들도 이제 뭐 전세 끼고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뭐 갭 투자인 거죠. 그래요? 그건 보유의 영역 아니에요? 그렇죠. 보유의 영역. 신규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 투자는 요새는 이제 좀 자제하고 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택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처분하고 또 이제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조금 내가 부족하다 싶거나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에 새 아파트를 못 사는 상황인 분들한테는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당장 입성하기 힘든 분들은 이제 수도권 두 채 전략,
혹은 수도권 세채 전략을 이제 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분양권 같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세채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수도권 두 채 전략 정도 그렇게 세팅해서 대신에 이제 수도권 두 채 전략이 이제 새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를 때는 그래도 한 3, 4억씩 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 4억 오르면 두 채면 한 7, 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갭 투자를 한 7, 8억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갭 투자로 했을 경우에는 한 10채, 15채를 사야 돼요. 그 정도 해야지 한 그 정도도 수익이 날까 말까 한 20채 정도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20채. 근데 20채를 샀을 경우에 그만큼 그 리스크도 당연히 커지는 거잖아요. 리스크도 커지고 역전세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최근에 좀 그 주택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가 지금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뭐 좀 한두 채 혹은 두세 채로 집중해서 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좀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수도권 급지에 두 개 세팅, 하나 팔고 또 매수, 하나 팔고 그렇죠, 또 매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두 개씩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고 이게 수익이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또 잘만 운용하면은 또 수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리스크도 이제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진짜 한 10채 이상을 사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제 좀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그게 또 양도세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갭 투자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이제 그 전세를 받아서 계속 그걸 늘려라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잘 얘기를 안 하거나 근데 언젠가는 그걸 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여러 채다 보니까 그때 항상 얘기한 거지만 이제 실거주가 굉장히 좀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수는 많지만은 내가 사는 실거주는 굉장히 열악한 데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 부동산 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꼭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주거로 봤을 때도 꼭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신축 위주로 하면 내가 또 실거주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럼 정리를 좀 하자면 추석 이후에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은 뭐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급격한 하락이나 급격한 역전세 대란 같은 건 없을 거다. 그쵸, 뭐 계속 지금 똑같은 스탠스이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수도권에 집중을 좀 해서 서울 추격 매수보다는 그렇죠.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좀 찾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 초만 해도 서울 아파트 무조건 사야 된다고, 강남 아파트 사야 된다고 아마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차익을 얻었잖아요. 개포도 있었고요. 마곡도 있었고, 송파 헬리시도 있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사셨던 분들은 또 심지어 이제 그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들 꽤 계세요. 그때 이제 제 방송 보고 서울 아파트 샀다고. 왜냐면 그때는 다 망한다고 할 때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거 꼭 누르고 이제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고맙다 하신 분들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급등한 서울 쪽보다는 이제 전 수도권 쪽에 오히려 좀 그 투자 가치,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먹을 게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요게 또 이제 몇 달 후에 방송에서 그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뉴스에서 뭐 수도권 집값 얼마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또 서울에 또 투자의 또 타이밍인 거예요. 거꾸로 또 오히려 그때 한번 잘 그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이제 서울에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에 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